최근 서울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 장기적인 점에서는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인구적인 측면에서 매크로한 측면으로 보면 결국 어디에 이제 집값이 뛸 거냐 하지만 사실 서울 안에서는 거의 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어디에 있든 결국은 이 안에서 돌고 차가를 하더라도 서울시 이렇습니다. 그 개포동을 가든 어딜 가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가 여기가 좋다, 학군이 좋다 그러면 거기 전세값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까지?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리고 다시 개포동으로 가서 중학교에 가면 그쪽에 중학교 애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서비스가 좋다고. 그래서 거기 다시 전세값이 뛰는. 근데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은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아파트 가격 지수로 이렇게 그 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전체 전반적인 지수가 홍콩이나 대만이나 또는 뭐 싱가포르는 또 뭐 뉴욕시티도 그렇고 비교해서 높다라고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여전히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기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뭐 이런 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징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3신도시를 여러 가지 줘가지고 이렇게 그 가격을 잡겠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주해가지고 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 아파트 도시값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 정부 정책이 이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인버스 유커브에서 도시를 비교해줬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든 비도시를 비교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비도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실제 며칠 전에 이제 그 큐트 표계 등에 대한 과감한 정부 이양을 하고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고 지방정부를 키우기 위해 지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넘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수도권의 집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성공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수요억제 정책이라는 게 뭐 결국 뭐 돈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출처와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집가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억제 수요억제 정책 중심으로 수요 정책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공공기관의 그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해서 인구를 자꾸 지방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주거 시설 유형이 아파트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혁신도시를 가보시면 지방 혁신도시를 가보시면 그 지방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부 똑같아요. 아파트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보고 나서 이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한번 보고 나면 왜 여기에 살아야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살면 되는 거예요. 훨씬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서비스를 왜 지방에서 가져야 되겠냐. 혁신도시에서 왜 그걸 누려야 되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아까 봤지만 이미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지방으로 인구이동이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토부의 그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원래 그랬다. 그런데 이게 되면서 갑자기 바뀌었다. 우리 행정연구원에서도 그러면 그런 우리 정부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방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혁신도시에서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게 왜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연결이 되겠지만 왜 이게 지켜지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토개발 전략에서 지금 현재 균형 개발 정책으로서 가고 있지만 이 수도권 집과 안정을 위한 하나의 목표로서 이 지방 중심의 국토개발 전략을 또 세워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다만 이 보시면 이런 게 수도권을 특히 이제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여유롭고 이색적인 어떤 삶이 가능한 국토 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큰 문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종시 아닙니까? 세종시 가보시면 아파트가 절비합니다. 그 아파트가 절비하고 그 단기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아까도 뭐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서비스 막 일어나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논리로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상 서울이나 더 나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서울에서 이렇게 인구가 이동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네,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네, 내가 살았더니 어떻게 좋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초점을 맞춘 삶의 퀄리티가 아니라 정말 효용, 내 베네핏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소유자들은 결국은 이 우리나라 이 국토 개발 정책에 특히 아파트 개발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 동일한 형태의 모습들이 되면서 이 대량 생산의 이 관점에서 접근이 돼 들어가니까 수요자들은 결국 서울로 부여하게 되는 잘못된 정책들이 여전히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4차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뭐 다양하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휴먼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분석적인 측면, 그 다음에 디자인 측면이 있고 생산에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여기서 좀 몇 가지만 골라서 보시면은 결국 이 거주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그 자율주행차는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버추얼 리얼티 VR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원거리로 우리가 화상이나 중고나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버추얼 리얼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제 거대 제조 회사들이 밀집된 곳이 아니라 3D 프린터 하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3D 프린팅을 통한 생산이 직접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원료 배달 중심의 어떤 세계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방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A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인간과 관련돼 가지고 VR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교통혁명과 관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뭐 전기자동차나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나 뭐 수소자동차든 뭐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자유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제 소유를 하던 것들이 공유의 개념으로 자동차를 공유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를 이제는 토큰을 주고 이제 혹은 뭐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해서 대중교통 체계가 결국은 이제 이 개인 자동차 소유에서 대중교통 체계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로케이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이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깥에 가서 그냥 우리 카카오톡을 부르듯이 카카오 택시를 부르듯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가 대기해 있고 그걸 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이동하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교통 체증이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미래고 그런 것들이 이 교통 시스템 자체에 또 변화를 미치게 되고 대규모 또 차량들은 또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산업혁명의 우리가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런 내용들로 보면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시공간적인 물리적인 어떤 장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영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가치 및 자아 실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과거의 대량 생산 대한 중심의 생산자 측면의 생산 비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개별 특성화된 형태로 발전이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 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이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나의 꿈이 실현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자아실현 경제, 그리고 생산 방식이 이제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 특성 기반에 맞춰진 소량화 소량 생산 형태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원료 가공과 조달 중심의 원료 가공 및 조달 중심의 어떤 산업 입지가 고려가 되어야 되고, 공장 입지도 역시 노동력 기반의 임금비 중심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과거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에서 뭐 조합을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특화진흥 기반의 시장 접근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조에서 판매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고 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스마트 이런 4차산업 관련 과학에서 스마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뭐 지금 확대한다는 개념은 하지만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컨셉추얼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스마트 지역이나 스마트 비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개념적인 부분들을 많이 바꿔줘야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방 중심의 투자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이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음식. 근데 재료가 잘 되고 디자인만 잘 되면 이런 음식과 셰프가 하는 음식에 사실 뭐 큰 차이를, 어느 정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차이를 못 느끼죠. 왜 스타벅스를 갑니까? 동일한 균질한 상향 평준화된 고급진 균질화된 맛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또 개인의 특성을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3D 프린터가 이 수요자 중심의 굉장히 균질화되고 고급화된 그런 내용들, 그런 맛들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이런 표준화와 뭐 서울에는 어차피 이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의 수직도시는 이게 진짜 표준화되고 공장에 찍어낸 듯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적합한 시기술이 정해되지만 이런 것들이 농촌이나 지방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게 맞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밀도 중심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신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연결 그 사회가 가지는 건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수도권 중심의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뭐 무인자동차, 드론 배송, 3D 프린팅,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스마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밀도 공간에 보다 기묘하게 필요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수도권 중심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 교육, 문화 이런 서비스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간 입지가 무차별한 거죠. 우리가 말했던 그 넷 베너핏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 결국 도시에서 가질 수 있었던 혜택이 증가되게 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지금 농촌이나 비도시권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넷 베너핏이 올라가게 되면서 도시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크다라는 게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점점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들을 또 우리 추가적으로 이 비도시 지역에 얹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방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서 도시, 특히 서울 지역의 거주 환경도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비도시적인 인구를 끌어가지고 도시지역, 특히 서울에 이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얘만 계속 커져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간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비도시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의 이런 효용을 증가시키면서 우상향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비도시 지역에 도시 지역에 서울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맞는 기술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좌상향하는 형태로 가서 어디에 살든 효용이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짤 수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을 세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가격 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한번 저희들이 구상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원리가 이런 형태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타겟이 고음이 때렸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적 부적인 그 도시 생산 부분을 우리가 농촌에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농촌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미래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도시 내의 정주 공간에 대한 정의도 구현할 수 있어서 이런 동시에 도시와 비도시의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결국 이래서 미래 비도시 공간을 확보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 공간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했지만 우리 박종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는 오늘 이런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 강의들이 시작이 됐답니다. 시작이 될 거고 시작이 이제 그런 계획을 이미 세팅을 해서 한답니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게끔 모든 강좌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의 강좌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우수한 교육적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바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기인가요? 뭐죠? 우리나라 K무기인가요? K무기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훈 박사님께서는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K무기나 KOCW, KCOW 이런 것들이 이제 녹화된 강좌를 보는 거죠. 녹화된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대학에 있지 않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인터넷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제 이미 좀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강의자료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간에 제약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 서비스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는. 미국은 더 잘 돼 있는 거죠. 왜 해외 그런 사례들을 그죠? 우리 버펄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합니다만 저는 아직 인터넷 강좌를 열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는 뭐 낮다고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멀리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버펄로에서는 안 한다, 미국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될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 경험은 어땠습니까? 한국 강의 같은 경우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내용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이제 당연히 강의도 재미있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지식에 대한 이제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 지식을 과연 다른 이야기겠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본인만의 것을 재구성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제 특성화된 인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미국 버펄로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시스템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잘 안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너무 지루해서 이게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길고 이래서 했는데 그거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한국도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벗어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이런 뭐,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활용한다 그러면, 난 추후에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네,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 극복이 될 같고. 수 있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결국 제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박사님께서 좀 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 로케이션의 그러니까 입지의 그 중요성이 얼마만큼 강조가 될 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먼저다. 근데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인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부동산 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좀 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준비를 좀 더 할 거고요. 그 관련돼 있어서 뭐 필요하시면 이런 페이퍼를 좀 보시면 앞으로 그 어떤 방향으로 저랑 또 이 유래파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한국지방행정학부에 발표된 이 페이퍼는 그와 관련돼 있어서 공간적 정의의 측면에 있어서 사사삼명을 어떻게 공간구조와 연결시켜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논단들도 그런 내용도 좀 담고 있으니까 꾸준히 좀 구독해 주시고요. 박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면서 다시 디스커션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시 제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래 교육 시장의 변화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거는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육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공교육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러면은 사교육 시장이 이제 더 퇴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간 또는 이제 지역 내에서도 이제 학세권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영향력 범위의 차이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차이가 났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진학 프로그램이 만약에 도입된다 그러면은 대학 서열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결국은 뭐 어디에 주거를 입지하더라도 아까 박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교육 서비스 자체는 동일한 공간에서 서비스의 이런 지리 물리적 장벽 없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특색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는 이런 유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자체도 추후 아주 먼 미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건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제 유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전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특성에 맞춰서 고등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해가지고 단순히 고등학교가 대학 입학의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추후에는 이제 당연히 그 사이에는 상당한 이제 생략된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정상화되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교육 수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특정 고등학교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수요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의 수요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단순히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많이 설립이 되고 이런 특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지만 현재 인식되고 있기로는 대학 입학의 창구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인재가 지역 경제에 이제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글로컬 인재나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꼭 서울에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경에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나와서 성공한 것이 아닌 특정 지역에 특색 있는 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의 인재를 발돋우면서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박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도시와 비도시 간의 효용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이런 인재들이 통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인재를 이제 육성하고 이런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보자 그러면은 디지털 경제 구축과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먼 미래지만 첫 번째로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한 이제 사교육 환경의 공간적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것이 인터넷 강의도 있고 실제 강의도 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어떤 특정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들이 아침 6시, 7시부터 학원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서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보다는 실제 강의에 있어서의 이런 효과를 더 많이 누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쌍방향의 인터랙션이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실강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활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VR을 쓴 다음에 한 공간에서 딱 모인 다음에 그 강사와 학생들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서 양방향 인터랙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굳이 이런 특정 지역에 또 우수한 사교육 환경에 꼭 진입을 해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도 많이 완화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현실은 결국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그런 변화를 좀 바꿀 수가 있고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 공급의 체계를 붕괴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상현실,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관념적인 수요 공급의 그런 체계를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디스커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마트 시티의 출현과 교육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는 저도 이게 깊게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던지는 것들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동일한 교육 서비스가 신기술을 통해 제공된다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의 출현과 함께 공간상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지역 간의 이런 특정 수요에 대한 교육 수요나 환경 수요에 대한 차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들어가자 그러면은 저도 아직 이해가 많이 있진 않지만 이런 블록체인과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거래 비용의 감소나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에셋의 특정 지역의 사교육 환경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에셋에 대해서 분할적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10평짜리 집을 1평만 살 수 있고 몇 평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 감소나 이런 혁신적인 감소로 부동산 시장 거래 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만약에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또 거래세가 더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킬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의 단순한 막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디스커션이 있고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특히 이런 부분보다는 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현재 상태에서의 변화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본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디스커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재미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